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 국세청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더라고요. 중소기업 오너 CEO도 소득세법상 근로자니까 연말정산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법인 대표님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이사님도 결국에는 이제 대표이시지만은 네. 이제 법인 대표면은 월급을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월급을 받을 때 일반 근로자들처럼 네. 이제 세금도 떼고 이제 건강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민연금들 떼서 네. 나가게 되는데 이때 세금은 우리 세법에서 정한 간이세액표라고 해서 이제 예상치로 일단 세금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인 소득 같은 경우에 우리 그냥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마치겠지만은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실 현장에 가보면 사업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기보다는 개인 사업자도 있고 뭐 법인 사업자도 있고 이런 네.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법인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개인 사업자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해를 좀 가끔 하시는 분들이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니까 네. 연말정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좀 이제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 나는 세금을 최대한 나눠서 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진행할 때 좀 공제를 덜 받아가지고 연말정산 때 좀 세금을 내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어차피 냈던 세금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좀 나눠서 두 번에 걸쳐라도 나눠서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공제 감면을 좀 받을 수 있어도 네. 좀 덜 받는 것들을 권유드리고요. 네. 반대로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네. 세금은 최대한 늦게 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제 감면을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네. 납부세액이라든지 환급을 받아서 나중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네, 거네요.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이라고 하고 대표님도 흔히들 이제 2대 보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소득세 때문에 총급여를 7천만 원 이하로 신고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노란노상 공제와 관련된 어떤 혜택이 또 있잖아요. 여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7천만 원이라는 기준점들이 가장 많은 이유가 네. 우리가 공제라든지 감면에 있어서 이 7천만 원 기준점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1억 2천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제 감면을 축소시키는 각종 조항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7천만 원이 넘어가거나 네.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세부담이 물론 이제 소득액이 올라가가지고 세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네. 공제 감면이 빠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노란 우산 공제가 이제 사업자분들만 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소기업을 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네. 이제 업종별로 일단 판단해 보셔야겠지만은 네. 업종별로 10억에서 120억 이하인 기업으로서 네. 이제 상시 근로자 수도 업종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50인 미만 또는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혹시 그 말씀하신 세무사님 말씀하신 그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갑자기 매출액이 올라간다든지 갑자기 근로조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가입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입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회사가 성장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이제 예전에 가입했던 공제 감면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법인 대표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이중소득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모두 가입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한 해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만 가입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가입은 가능한데요. 우리 네. 개인 사업자분들도 당연히 가입되고 네.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단서 조항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제인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네. 가입이 되고 네. 그리고 공제 감면에 대해서 네. 온전히 공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 네. 이제 공제 감면을 받게 되면은 네. 이게 아무래도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혜택 받고 바로 해지하는 사람들을 막기 네.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이게 퇴직하거나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에 이 공제 부금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뭐 중도 이출을 아무 사유 없이 한다든지 그냥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징이 들어옵니다. 아. 예,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혜택을 받아왔던 것을 다시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은 네. 혹시라도 이제 너무 무리해서 가입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고 충분한 유지 이력이 있으시면은 가입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인 사업자보다는 또 이제 뭐 근로자가 조금 더 어렵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법인 대표는 근로자와 달리 연말 정산할 때 세금 다이어트가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세액공제 이외의 혜택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너 CEO는 배우자와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뭐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네. 이제 의료비랑 신용카드를 몰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으셔보셨을 예, 거예요.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여담이지만 126번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일할 때 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로그라든지 당시에는 이제 뉴스 언론 보도에서 네. 몰아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많이 했어요. 네, 사실 법령을 보면은 네. 부담한 사람이 공제를 받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연말 정산 당시에는 사실 누가 부담을 했는지가 명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음. 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하도 논란이 많이 돼서 네. 검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 의료비를 지출하신 게 맞냐, 네. 사모님이 지출하신 거 아니냐 네. 검증해가지고 추징이 들어오는 사례도 네. 있습니다. 네. 크진 않지만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몰아주시려면은 연말정산 때 가가지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공제 드시는 게 아니고 네. 지출한 단계에서부터 몰아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게 몰아주는 이유가 큰 게 총 급여액 최소 소비 금액이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는 25%를 넘어섰어야지 공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맞아요. 의료비는 3%가 넘어가야지 공제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총 급여가 낮은 사람한테 몰아줘라 이런 네. 얘기 들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좀 연봉이 낮으신 분이 의료비라든지 가족분들 네. 또는 가족분들의 생활비를 결제하시는 게 네. 나중에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있어서 네.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또 특히 공제 혜택이 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도 속하고요. 네. 좀 이제 중증 질환자, 그렇죠. 뭐 집안에 아반자가 있으시다든지 아,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봤는데 제 또래지만은 네. 상위 유공자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에 이제 고엽제 네. 그런 분들도 예, 예. 장애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공제가 2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제도 같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한 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료, 의료비, 네. 교육비 관련돼서도 좀 이제 공제 요건들이 완화가 됩니다. 네. 한도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장애인이다 하시면 많이 챙기시는데 이런 중증 질환자 네.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게 이제 세법상 인정되는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연말정산 때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그 월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네. 그 돈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월세를 좀 이렇게 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어떤 꿀팁도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월세는 네. 그분이 월세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맞고요. 본인이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네. 저도 이제 좀 가끔 질문을 많이 드는 게 네. 우리 대학생 자녀분들, 소득 없는 자녀분들에 대한 네. 자취방 월세 부분을 내가 월세세액 공제 받을 수 있냐 여쭤보시는데 아. 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이. 네네네. 월세세액 공제 대상자는 소득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본인이 부담한 월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월세 자녀 자취방 우리 대학생 자취방 멀리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은 자취방 월세를 공제받을 수 없느냐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집주인분들이 현금영수증 가맹자 대상분들이 아니세요. 또 네. 신고도 잘 안 하시고 네. 그런데 이걸 국세청에서 월세 계약서라든지 네. 월세를 이체된 내역을 제시를 국세청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요. 네. 현금영수증을 만들어줍니다. 아, 금액 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 등 공제를 할 때 네.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 아, 부분은. 네네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 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좀 내용이 좀 핫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비과세가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그걸로 이제 교육비를 내면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대표도 되고 뭐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네. 자,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학자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직접 주는 거. 네. 이거는 근로소득 상여로 과세가 됩니다. 상여금처럼. 아, 사내복지기금을 걸쳐서 주게 되면은 네. 그거는 비과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주면은 상여로 부담. 상여금입니다. 일종의. 우리 회사도 사실 이거 주고 있는데. 네. 그렇구나. 예, 그 연봉에 다 포함이 되시고요. 네네네. 일반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교육비 공제를 할 때를 보게 되면은 네. 이 사내복지기금은 이미 비과세로 혜택을 받았잖아요. 네. 이거는 공제해주지 않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둘 중에 뭐가 유리하냐? 네. 제 생각으로는 사내복지기금을 통해서 비과세를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은 네. 한도도 있고 네. 또 이제 공제율이 15% 수준이라서 네. 만약 내가 소득률이 뭐 23%다. 네. 그러면은 똑같은 학자금을 받을 때 절세가 네. 비과세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총 급여액도 안 포함되니까 네. 제가 아까 처음에 7천만 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아, 이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 받게 되면은 네. 총 급여액이 포함이 돼요. 네. 내 연봉 기껏 딱 6,500 맞췄더니 네. 자녀 학자금 지원받아서 7천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과세 쪽으로 돌리시는 게 네. 다른 공제도 그렇고 네.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네. 세금적으로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좀 많이 활용하면 이 꿀팁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요, 질문 또 드리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사업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연말정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모든 회사가 적용되지는 않지만요. 우리 네네. 벤처 회사, 본인 많이 회사가 들었죠. 벤처거나 아니면 주변에 벤처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네. 그런 경우에 그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벤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 소득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100%를 해주는, 네. 3천만 원짜리 소득 공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3천만 원짜리는 100%를 해주게 되고요. 네. 이제 3천 초과분, 5천 이하는 70%, 5천 초과분은 30%의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네. 물론 무제한적으로 해주지는 않고요. 네. 종합 소득 금액의 50%라는 네. 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공제 금액을 보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혹시 대표님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벤처기업에 투자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조문에서는 따로 네. 특별한 제한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보통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특수관계자나 대주주는. 그래서 어떤 뭐 납세자분께서 세무대리인이 네. 유권 해석을 여쭤보신 거죠. 아, 되냐 안 되냐 확실하게 좀 말해달라에 네. 대해서 된다. 네. 그런 것은 무관하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주변 회사가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네. 내 회사가 벤처기업이다. 네. 그러면 본인 회사에 투자라든지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 스스로 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괜찮은 거네요. 요즘 그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 다니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니까 영수증을 꼭 받아서 세금 환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2023년에도 대표님들을 위한 도움 말씀 많이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